오케이. 자, 이번에는 우리 4주차, 4회차죠? 4회차의 마지막 세트. 총 3작품이 묶여있는 세트고요. 이연기의 숨바꼭질이라는 시, 박남준의 힘 부축고추라는 시, 그리고 김은의 라이트와 자전거라고 하는 스킬까지. 자, 어쨌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식의 패턴. 그러니까 현대시 묶고 거기에 수필 묶은 다음에 표현상 특징 공통점 뽑아내고 소재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 내고 구절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 내는 거는 거의 뭐 우리 익숙할 정도로 익숙한 형태의 문제 세트죠. 자, 예상대로 41번 보시면 19의 점층변주, 명시적으로 드러난 청자 이런 식의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고로 이 41번 문제는 선생님이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그냥 그런 느낌?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해결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찝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단어를 하나하나 찝어주는 거야. 유사한 식구는 뭘 말하는 거고 정층적인 건 뭘 말하는 것이며 변주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길 바란다. 됐지? 그런 식으로 가시고요. 42번 보기를 참고해서 소화가 안 돼. 보기를 참고해서 가다를 감상하라. 작품에서 문학작품에서는 하면서 이제 보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보기 살짝 보고 할까요? 작품에서는 소멸, 생성, 죽음과 삶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이것은 죽음을 단순한 어떤 소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삶과 생성의 근원으로 보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는 한 존재의 죽음, 우리 가와 나는 시라는 거 알고 있어, 그렇지? 시 작품에서는 존재의 죽음이 다른 존재의 생명과 긴밀하게 연결된 이치를 느껴주고, 여러분들 옛날에 배웠던 작품 중에 왜 사과를 먹으며 같은 작품도 거기 연결되죠. 또 다는 늙음이 갖는 완성의 의미와 소멸 속에서 생성하는 생명의 원리를 함께 들여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이 작품들에서 공통적 요소를 뽑아내보자면 바로 소멸과 생성이라는 것은 대립되는 시어로서가 아니라 순환되는 시어로서, 순환되는 대상으로서 작동한다. 이런 얘기를 잡고 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작품의 주제의식도 자연스럽게 대충 감은 잡히시겠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지. 먼저 보고 가면 좋은 게 맞고요. 43번 구절의 의미 알고 울고 있어. 넘어가. 44번 소재의 의미 파악 알고 있는 문제. 45번 자, 글쓴이의 사고 과정이 블라블라 돼 있지. 이 문제는 안 봐도 비디오야. 수필이 나왔기 때문에 무슨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 작가의 개성을 파악하는 문제. 그 개성 파악은 소재에 대한 태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를 했었지. 많이 보던 패턴이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고, 자, 우리는 작품들 분석해서 일단은 아는 작품들의 수를 역시 늘려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이연기의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작품을 볼 거야. 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그래, 바로 갑시다. 작품의 첫 번째 연인이 약간 임팩트 있게 시작을 하고 있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 그 늙은 당나귀는 죽었다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작품의 중심 소재는 늙은 당나귀입니다. 한 당나귀. 당나귀가 뭐였어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이 당나귀라고 하는 게 시 발상의 매개체 정도의 의미로 파악될 수 있겠지? 시의 중심 소재라고도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말이 있었지만 평명을 따져서 뭐래? 라는 거죠. 당나귀의 원인, 죽음의 원인은 이제 의미 없다. 원인을 규명하는 건 의미 없어. 이미 죽었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어? 비쩍 마른 커다란 몸집이 미세한 세포로 분해되어 허물어져 내리고, 그렇지? 자, 몸집은 세포 단위로 분해되고 있어. 그러면 이 몸이 이 신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하나하나 분해되는 것 자체는 뭘 말하는 거야? 말 그대로 죽음이라는 것을 약간 뭐랄까 그냥 객관적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죽음을 뭐랄까 감정 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야. 시신이 분해되는 과정이 죽음의 과정이고. 자, 그래서 마침내 결국 한 줌 흙으로 먼지로 들어간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줌 흙과 그다음에 먼지라고 하는 대상이 되어버린다. 확인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 한 줌 흙과 먼지는 원래 뭐였던 존재야? 늙은 당나귀였던 존재지. 그치? A라는 재체가 B라는 개체의 상태로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이 먼지가 되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자연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으로의 회귀라는 말을 쓰고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회귀라는 단어를 왜 벌써 쓸 수 있겠느냐? 분명히 거기에서 그런 단어를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짚고 가도 문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엄숙한 약속이래. 그렇지? 이것은 엄숙한 약속. 약속이라고 표현했지만 뭐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자연의 법칙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파악하기 어렵지 않고요. 그 이행은 그 행동이 영위되는 것이죠. 이행을 주인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그 뭐랄까 숨죽인다라고 하는 게 엄숙한이라는 단어랑 연결되면서 한 생명체가 소멸되는 과정을 우리는 엄숙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또 그것은 무엇인가 모형을 갖추고 새로 태어나는 전조. 요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당나귀라는 존재가 죽음을 맞이해서 한 줌의 흙이 됐는데 이것은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새로 태어나는 전조라고 표현을 썼네요. 노란색 빨간색으로 써야지. 새로 태어나려는 전조. 전조가 무슨 뜻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전조라고 하죠. 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전조가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 또 이건 노란색으로 쳐보자. 단계별로, 그치? 대상의 변화 과정을 엄숙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풀들이 수런되는 건 수근수근되는 걸 말하는 거니까 이 정도 의미법 파악하는 머리는 없죠. 얘들이 얘기를 하면서 바람과 구름을 손짓하고 있지. 근데 이런 전조와 함께 같이 연결된 존재들이 나무, 풀, 바람 이런 식의 소재들이 뭐하고 있대요? 수런거리고 있고요. 손짓하고 있답니다. 이인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존재가 단순히 죽음을 맞으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죽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외로움, 쓸쓸함, 그렇지 고통, 아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속속속 하면서 야야 와봐봐 좀 있으면 나올 거야 이렇게 모여드는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뭐랄까 죽음이라고 하는 대상을 작가 스스로 개성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 체크하는데 어려움 없겠죠? 그리고 이 모든 절차가 다만 침묵 속에서만 진행되는 봄볕 다양한 오후한 때, 그렇지? 이게 어떤 속에서? 침묵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야 여기 새로운 죽음이 나타났어. 죽음이니까 이제 새로운 생명이 또 태어나겠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건 마치 자연 법칙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한 차례 한 차례 진행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죠? 자, 참고로 봄볕이 단양하다, 뭔가 단정한 느낌, 그렇지? 뭐 차분한 느낌,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거. 당나귀는 덜컥 무릎을 꿇고, 자, 요 과정이야. 요 과정을 이렇게 정리한 거야. 이 당나귀가 뭐 했대요? 무릎을 꿇었대요. 무릎을 왜 꿇었을까? 추진력을 얻기 위함일까? 추진력보다는 그렇지?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수능이에요, 수능. 받아들이고, 그렇지. 대자연의 순리 앞에 어쩔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죠? 받아들이고 숨바꼭질 하듯이라는 표현을 썼어. 그러면서 잠적을 했는데 그 잠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숨바꼭질이랍니다. 이 작품 제목이 숨바꼭질이었단 말이야. 그럼 숨바꼭질이라는 녀석의 의미는 뭐예요? 이 시어의 의미는 뭐인 거예요? 어떤 존재가 하나로서의 삶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한 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숨바꼭질이라는 단어로 표현했구나. 정리되십니까? 그래서 자, 숨바꼭질 밑에도 해설로 써져 있겠지만 이게 숨다잖아. 숨바꼭질 숨는 거잖아, 그렇지? 숨는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뭐랄까? 이 숨는 게 결국은 또 뭐로 이어지는 거야? 나타남으로 이어지지. 그 나타남은 뭐인 거죠? 이 말하는 새로 태어나는 존재였습니다. 그쵸? 오케이? 지금 이 작품에 나타난 기본적인 어떤 세계관은, 인식관은 하나와 또 대립되는 하나가 서로 쌍을 이루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 얘가 나오는 거고 얘가 끝나면 다음 상태는 얘가 되는 거고 상태의 뭐야? 순환과 전환을 말하는 것이다. 그치? 순환. 그러면서 아니 진짜 숨바꼭질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지? 숨바꼭질 무슨 뜻이라니까? 죽음이 삶과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숨다는 죽음이고 나타남은 삶이니까 이 죽음과 삶의 순환을 한 당나귀의 죽음을 통해서 표출하고 있는 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요. 가작품을 읽은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죽음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 재난매가에서 보고 하관에서 보고 초혼에서 보고 했던 것처럼 그치?
뭐가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의 탄생 과정이라고 보는 인식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이 작품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죽는 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뭐 믿는 종교에 따라서 종교를 믿지 않는다면 자신의 어떤 세계관에 입각해서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죽고 나면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 거야? 아는데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한없는 무가 있을 것 같아. 원자의 상태 있잖아. 그냥 원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야, 그렇지? 우리가 여기서 뭐 생각하다,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겠어. 오늘 수업은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은 결국에는 어떤 신경작용들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건드리는가의 차원이 아닐까? 라고 생각은 해.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다시 원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서글퍼요.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마치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었을 때처럼. 혹시 그 책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서초고 2학년 시험에 나와요. 그 내용이. 그 최재천의 독서와 관련된 지문이 나오는데 거기 그 지문이 나옵니다. 아무튼 읽을 때마다 화딱지가 나는 작품이에요. 네. 걔네도 이제 내년 이맘때쯤. 그거 알아? 참고로 근데 그 이론의 뒤에 지금 우리가 가장 최근에 본 건 이기적 유전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필독도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봤었잖아, 그지? 필독은 아닌가? 두꺼운 거 아니야? 엄청 두꺼워. 어려운 책 아니야? 어렵다기보다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나는 그랬어. 어려운 건 어려운 거 맞는데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는 나의 존재 가치에 무의미를 끼얹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정말 싫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얘기 한번 했었나? 선생님이 끝까지 다 안 읽을 책 베스트 2. 선생님 보통 어떤 책을 읽으면 차례부터 시작해서 편애니까지 다 읽는 사람이거든. 책을 읽으면 나 그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해. 이건 책 몇 년도에 만들어졌지? 이거 관련된 사람은 누가 있지? 그렇다고 선생님이 그 단어에 사람의 이름에 의미를 두진 않겠지. 두진 않는데 뭐 어쨌든 다 읽는데 그 책은 3분의 2까지 읽는데 성공했어. 그리고 여전히 선생님 책장에 3분의 2 지점에 책갈피가 꽂혀있는 상태로 보존돼 있습니다. 보관돼 있습니다. 보존돼 있습니다. 안 읽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왜냐면 다음에 할 얘기가 뭔지 알겠거든. 받아들이기 싫거든. 이건 짜증나. 자, 그럼 그 책 하나랑 그다음에 한번 얘기 안 했었나? 죽음에 관한 한 연구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의 내용은 죽음을 수학 공식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 책은 참고로 2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 죽음을 연구했다잖아. 선생님 저 대학교 때 읽었던 책이야. 대학생 때 이거 뭐지? 하면서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앉아가지고 책을 한 페이지를 꾸역꾸역 읽었어. 왜냐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시작하는 부분부터 막 이거 나오고 막 이러는 거야. 뭐지 이건? 그래서 선생님 수학 포기하고 들어가 수학 포기하고 들어간 사람인 거 알잖아,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참고 읽으면 뭐가 달라질까? 하면서 뒷페이지를 또 넘겨봤지. 그게 더 있어요. 그래서 안 읽기로 했어요. 보통 끝장을 보는데 힘든 책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자, 숨바꼭질은 어쨌든 어떤 죽음과 삶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연결됐다는 표현도 웃겨요. 이 두 개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시였겠지. 자, 이번에는 흰 부츠꽃이라고 하는 꽃으로라고 하는 작품 살펴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 작품에서도 어디 갔어? 죽음과 삶의 이미지를 숨다와 나타나다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숨바꼭질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참고로 이 작품은 아까 우리 보기에서 봤듯이 생성과 소멸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표현을 할 겁니다. 염두해 주시고 선생님 잠깐만 학생한테 뭐 하나 얘기 좀 해주고 와야 돼서 30초만 기다려봐. 키지 않았어? 아니야, 녹화 지금. 짠! 자, 왔습니다. 우리 서초고 1학년 고구마들 열심히 관동별곡 하고 있습니다. 관동별곡 작년 기출문제를 같이 풀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서술형 문제가 관동별곡 구절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붙여놓고요. 해석하시오. 열심히 하면 되겠네. 백발이 하도할시야. 너희들 해석되니 이 정도? 백발이 하도할시야. 많긴 많구나. 그렇잖아. 우리 이렇게 되잖아.
족발이 되는 것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요. 네, 아무튼간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력하고 있어요. 니들 1학년 때 오죽했니? 귀엽지, 그지? 돌아가고 싶어? 아니 전 못 돌아가겠어요. 선생님은 내 인상인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살았던 과거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건 가기 싫거든. 왜냐면 군대 때문에. 그런데 싫은데 요즘 그때라고 하면 그래 한 번 더 해보고 그렇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벌고요. 1년 8개월. 그렇지. 기간도 짧고요. 1년 6개월이야 지금? 핸드폰도 되고 1년 6개월이야? 안 맞아요. 그래? 그렇죠. 아직 안 했어요. 선생님은 2년 2개월 했어요. 군대 생활. 똑같이. 에이, 아무튼간에 부럽네요. 축하드리고요. 모르겠어요. 나 진짜 잘 갔다 와라. 나 끝났다. 자, 아무튼간에 힘 축구로출하는 작품 한번 봅시다. 몸이 서툴다. 사는 일이 늘 그렇다 하면서 시작하면 돼요. 자, 몸이 서툴다. 약간 뭐랄까 뭐부터 시작하고 있죠? 독백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우리 무슨 드라마 인트로 부분 같은 느낌 들지 않냐? 몸이 서툴다 하는 일이 늘 그렇다 하면서 뚜벅뚜벅 거리면서 작품이 시작하고 딱 그런 느낌 들죠? 나무를 하다 보면 자주 손등이나 다리 어디 찢기고 긁혀 돌아오는 길이 절뚝거린다. 오케이?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나무 같은 거를 하다 보면 어디선가 긁히고 다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절뚝거리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몸이 서툴다는 나는 말은 직관적으로는 내가 하는 일을 딱 야무지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야. 그치? 뭔가 좀 뭔가 좀 부족하게 일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길이 절뚝거린다고 말했는데 저기에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 지금 입장선에 주어가 뭔지를 봐야 돼. 주어가 뭐예요? 길이 절뚝거린다지. 실은 내가 절뚝거리는 거야. 내가 아파. 아우씨 아파. 하면서 가는 거야. 근데 이거를 길이 원래 이렇게 생겨먹어가지고라고 표현한 거죠. 이거 우리 무슨 표현이라고 합니까? 백이 전도된 표현이죠. 개성적인 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죠? 아무튼 돌아오는 길이 절뚝거린다라고 말하면서 괴로움과 상처를 입은 상태. 그치? 괴로움과 상처의 상태. 나란 인간이 그렇지 뭐. 그러면서 하루에까지 저물었습니다. 됐지요? 비로소 어둠이 고요한 것들을 빛나게 한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으면 지금 귀가한 후에 어둠이 왔습니다. 밤이 됐나봐요. 어둠이 고요한 것들을 빛나게 하고요. 고요한 것들을 빛이 나게 하고 있고요. 또 별빛이 차다. 불을 지펴야겠군. 별빛이 차다. 그래서 불을 붙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밤이라는 시간 속에서 화자는 또 뭐하고 있습니까? 고요한 것이 빛을 낸다고 표현했고요. 오케이? 또 별빛이 차갑다고 인식했습니다. 별빛이 차갑다는 게 인식이 가능한 거야. 근데 이게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자, 별빛은 어떻게 인식한다? 시각. 차갑다는 건 촉각. 그럼 이거는 뭐지? 시각의 촉각화야? 촉각의 시각화야? 너무 기초적인 기술이지만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할게. 공감각적 신상은 이거 공감각이잖아, 그렇지? 공감각적 신상은 항상 해석기를 잘 돌려야 돼. 해석기를. 오케이? 그 작품 속에서 빠져나와서 옆에서 보면서 지켜보는 거야. 얘가 A를 B로 인식했을 텐데 그게 감각적 신상의 전이잖아, 그렇지? A가 뭐고 B가 뭔지 선후관계를 잘 따져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거는 솔직히 쉬워, 그렇지? 별빛을 보고서든 차갑다라고 느낀 거잖아. 그래서 시각의 촉각화. 그치? 근데 예를 들어 갑자기 기초 문제가 되거든요. 자, 이거 기억나? 이거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보아요.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이야. 여기에 공감가서 심상이 있거든? 보이니? 모르는 참. 모르는 촉각이야. 시각이야. 잘 생각해봐. 청각이야. 잘 생각해봐. 지금 여기 나타나는 공감각은 뭘까? 일단 보이는 건 가을감. 가을까? 그래서 가을은 또 그러니까 시잖아. 시각이 한다는 거. 시각에서 이거 토론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진심으로? 이거 안 건드려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울음이 타는 가을까? 뭐가 어떻게 된 걸까? 난 이런 거 잘 못해.
일단은 얘들아 선생님 봐봐. 근데 별빛은 어떻게 해야? 차갑다 어떻게 해? 이렇게 했었잖아. 똑같이 하면 되잖아. 근데 울음이. 울음은 거기부터 시작인 거야 지금. 근데 울음은 귀로도 들릴 수 있고 눈물로 느껴지기도 인정. 하고. 하지만 울음은 대부분의 시에서 울음은 그 뒤에 자연스럽게 올 단어가 뭐니? 울음? 울다. 아니 울음한 뒤에 어떤 명사를 하나 집어넣어봐. 울음? 아니 어떤 울음 폭풍 울음소리 아 소리. 소리가 가장 매끄럽지 않니? 느껴지는 건요. 아 청각으로부터 가겠습니다. 오케이. 타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탄내가 나니까? 아니야 너무 현실. 나 혀가루 쳤어 진짜. 혀가루 쳤어. 하는 게 부각이야? 현실적이에요. 와 저기 탄다. 어떻게 알아? 시각. 시각으로 하는 거잖아. 오, 흘러간 것들이 보여서. 따져봐. 질문. 난 이건 당연히 나올 줄 알았어. 청각이 시각하냐, 시각이 청각하냐 가지고 고민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나오다니. 울음은 뭔지 모르겠고, 모호하고, 타는 건 후각이다. 나중에 딴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돼? 지극히 인간의 의견. 내가 너보다 그래요. 잘해. 그래. 아무튼 간에. 자, 울음이 타는 네. 웃자고 한 얘기라고 생각할게요. 웃자고 한 얘기라고. 아니에요. 진실이야? 그럼 이건 맞춰보자. 그럼 이건 청각이 시각하야, 시각이 청각하야. 정답률 50%. 청각이 시각하야, 시각이 청각하야. 같은 구조니까 이렇게. 뭐라고 생각해? 청각이 시각화가 1번, 거꾸로 가는 걸 2번으로 갈게. 1번 손 들어가. 틀린다고 뭐라고 안 할게요. 너희들의 생각이 묻고 싶어. 그냥 이제 이 상황이, 이 지경이 됐으면 뭐. 자, 1번이다 손. 2번이다 손. 모르겠다 3번이야? 생각할 시간을 좀만 더 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근데 진짜 야, 선생님 방금 답 알려줬잖아. 생각하는 방법. 저요. 응. 1번. 1번 청각이 시각화? 왜냐하면 구조가 동일하거든요. 구조가 동일해서 울음이 튼다. 나름 합리적인. 응. 1번 한 명 또. 저도요. 1번. 매일 옆에 버스 타지. 반대 아니에요? 2번. 그럼 다 찍어. 반대인데 1번. 소리가 달라졌어. 2번. 3대 2네. 1번으로 해야 되나? 2번이 답입니다. 봐봐. 뒤에 그래서- 가을강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이게 단지 가을 당이 있으니까가 아니야.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어? 공간관찰 신상을 파악할 때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무엇이 무엇으로 느껴지는지를 파악하라고 했잖아. 똑같은 룰을 적용해봐. 자,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야. 그치? 실은 이게 뭐냐면 저녁눈이 비치고 있는 가을강의 모습일 거야. 이해됩니까? 그거를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상태일 거야. 됐어? 자, 화자가 보면서 뭘 느낀 거냐면 강이 흐르네? 근데 그 강이 나에게 울음을 전해주는 것 같이 느낀 거 아니야? 화자는 강을 보고 있지만, 그치? 그 강의 울음소리가 느껴지는 거지. 선생님 이상하게 해석한 거 아니지? 문장을 그렇게 해석한 거야. 저기 가을 강이 있어. 강이 흘러가. 근데 그게 울음이 타는이라는 조건이 붙었잖아. 울음은 청각으로 이해하는 게 이제부터 알겠어? 울음은 청각이 아니? 그리고 타는 건 시각이야. 아무튼. 그래서 이 울음이 탄다라고 하는 건 가을 강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붉게 타오르는 것도 같지만 그 속에서 울음도 느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한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걸 시각의 청각화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선생님이 요거를 한 다음에 바로 요걸 설명하는 이유도 이해를 해주세요. 아시겠나요? 공간각은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울음이 타는 가을강 선생님 보장컨대 너희들 작년 혹은 재작년 중에 한 번 무조건 배웠던 작품일 거야. 근데 연결이 3번 될 수는 없어요. 3번 될 수는 없냐고? 시각, 청각, 시각. 시청시? 이건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야지. 물론 있을 거야. 세상 어딘가에 그런 표현법을 만들면 있겠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레벨로는 거기 이상 건드릴 일은 없을 거야. 더 있어요. 뭐래? 뭐 있겠지 뭐. 세상에 예외는 있는 법이니까. 하다못해 사이시옷에도 예외가 있는데 뭘. 이런 거라고 예외가 없겠어? 문학인데. 전 진짜 그거 못하겠어. 아니 그걸 못하는 게 아니고 아니,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아니, 내가 잘못 가르친 거.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단어 혹은 심상의 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건 A라고 이 상황이 뭘 바라보며 뭘 느끼는가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적으로 예를 든 거야. 무조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무엇을 무엇으로 감각하는가를 보시면 돼. A라는 감각이 B라는 감각으로 전환되는 거잖아. 강에 흐르는 모습을 우름이 온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니까 시각이 청각하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건 어때요? 별빛을 보고는 저 별빛을 좀 보고 차갑다는 인지를 느꼈지. 보고 나서 차갑다는 감각을 가졌잖아. 그러니까 시각에 촉각하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래서 그런 식으로 해줘. 그래서 불을 지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자, 지금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금 여기까지 뭘 얘기하는 거야? 그냥 화자의 그냥 삶이야, 삶.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렇지? 낮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자연인 생활하나 봐요, 그죠? 자연인 생활하면서 나무도 해오고 하는데 항상 뭐 요즘 글 키우고 다치고 막 그래. 근데 결국에 밤이 됐어. 밤이 됐으니까 불도 좀 지펴놓고 이런 거 있는 거죠. 자, 다음 영 가봅시다. 이것들은 누굴까요? 나무겠지. 지금 나무에 왔잖아. 불 피우는 거잖아, 그렇죠? 시간 연결돼야 됩니다. 이것들, 이 나무라는 것들도 한때 숲을 이루며 저마다 깊어졌던 것들. 아구미 속에서 어떤 것 더 활활 타오르며 거품 무는 게 있는데 바로 몇 번이나 도끼질이 빗나갔던 옹이 박힌 나무다라고 했어. 자, 이것들 생각하면서 옹이 박힌 나무. 자, 요거에 집중을 하고 있지, 그치? 내가 나무를 하려고 이제 도끼질을 하는데 옹이가 뭐예요? 또 붉은 심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쉽게 잘리지 않는 부분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이가 뭐예요? 얘는 더 활활 타오르는 녀석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건 상처다. 옹이라고 하는 걸 뭘로 인식한 거야? 상처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상처받은 나무 이승의 여기저기 등뼈를 꺾인 그리하여 일그러진 것들도 한 번은 무섭게 타오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옹이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는 그냥 뭐랄까 나무가 어떤 큰 상처를 입어서 그 자리가 뭔가 다른 걸로 대체돼서 메꿔지면서 나무한테 계속 커나가잖아. 그럼 이 메꿔진 상처는 계속해서 뭔가 보기 싫은 것, 흉한 것, 그리고 쓸데없이 딱딱한 것 이런 것들이 되겠지. 근데 이 옹이 역시 상처는 맞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더 활활 한 번은 타오르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야. 부정적인 것이었지만 느낌은 하지만 그 녀석이 가장 누구보다 밝게 빛나게 타오르고 있었지, 그치? 단단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야. 일그러진 것들도 언젠가 한 번은 타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나의 이 서툰 삶에 있어서도 한 번 활활 타오르는 기간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겠지? 다음은 언제쯤이나 사는 일이 서툴지 않을까? 내 삶의 무거운 옹이들도 불길을 타고, 그렇지? 그러면서 뭐 했어요? 자연스럽게 연상을 한 거죠. 내 삶의 상처라는 것들도, 나의 삶에도 상처가 있어. 난 상처를 원래 많이 맞는 사람이야, 그치? 이런 상처라는 것도 불길을 타고 먼지처럼 날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불길을 타고 먼지를처럼 날았으면 좋겠대요. 먼지. 자, 이거 왜 색깔 쓰는지 이해해라. 불길이 여기서는 원형 상징으로 뭐로 쓰인 거야? 소멸, 죽음이잖아.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뭐가 되어버리는 거야? 먼지가 되어버린 거야, 그치?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타오르는 것들은 허공에 올라 재를 남긴다, 그치? 그리고 타오르는 것들은 허공에 올라 재를 남기고 있어. 자, 봐봐. 지금 옹이가 한참 타올랐지? 오케이? 근데 그 옹이가 활활 타서 불길 속에서 먼지가 되어서 허공에 재가 된 거잖아. 옹이가 재가 됐다고요? 그치? 대상의 변화. 근데 옹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단하고 무겁고 빡빡한 거야. 근데 쟤는 가볍고 날아가 버리는 것이잖아. 그치? 상태의 변한 얘기가 나오는 거지. 옹이 박힌 나무에 박혀있던 그 옹이가 지금은 허공에 재가 돼서 타오르고 사라지고 있어. 누구보다 활활 탔기 때문에. 그래서 흰재, 저 흰재 부추밭에 풀어야지. 오케이? 그리고 그 재는 어디로 갈 거야? 부추밭에 풀 거래. 이 자연인은 부추밭도 하나 키우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흰 부추꽃이 피어나면 목숨이 환해질까? 그래서 부추밭에서 흰 부추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소망을 표현한 거다. 됐냐? 오케이? 그럼 뭐예요? 옹이는 상처야. 오케이? 근데 상처이기 때문에 더 활활 타올라 허공에 재가 됐고 그 재는 부추밭에 뿌려져서 흰 부추꽃이 될 거야. 그럼 이 구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어떤 인생에서의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사라져서 우리의 삶의 어떤 에너지가 되고 근원이 되고 의지가 되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뭔가 고통과 상처를 뛰어넘은 것, 뛰어넘은 그 무언가, 뛰어넘음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부축꽃, 그 환한 환생, 그치? 마지막에 어떤 단어를 대놓고 써줬어요. 제가 돼서 흰 부축꽃이 됐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써드릴게요. 보이시죠? 나무에 박혀있던 옹이는 이제 없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부축꽃이 되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다? 환생이 됐다. 되셨죠? 그럼 결국 이 작품도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상처라는 것이 소멸돼서 아픔이 사라지고 나면 오히려 그것은 삶의 어떤 의지를 다져주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이 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멸과 생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끌고 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지? 작품의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작품은 누가 봐도 자연인의 시입니다, 그죠? 그죠? 자연인 맞죠? 나무 해왔는데 나무를 팔팔 태우다 보니까 옹이가 너무 잘 타고 있었고 그 옹이를 보면 상섭이 빠진 거죠. 나의 상처도 저렇게 활활 타올라서 어딘가에 제가 되어 어딘가에 에너지가 되어서 좀 더 강인하고 의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는 것. 그런 식의 이미지 정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작품입니다. 나이테와 자전거라고 하는 작품. 자, 이 작품에서는 당연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수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소재 찾고요. 중심 소재가 먼저 찾고요. 오케이? 이게 중심 소재가 얘랑 얘가 맞는지 파악하시고 이 소재를 가지고 하고 싶었던 얘기가 결국에 뭔지를 파악해야 돼. 근데 우리는 보기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마지막에 뭐라고요? 늙음이 갖는 완성의 의미와 소멸 속에 생성하는 생명의 원리. 오케이?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또 보조자료를 잠깐 펴도록 할게요. 보조자료에 전문이 실려있거든. 전문이 그렇게 길진 않기 때문에 이 전문을 가지고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전문 부분 볼게요. 이렇게 날리시기. 큰일이 안 할게 바라야 되는데 큰일 안 났어야 되는데. 아이고야. 가자. 바로 가자 그냥 작품으로. 지금 전문 다 보고 있죠? 전문으로 갑시다. 광릉 국립소목원 산림박물관에서는 수백 년의 고목의 나이테와 나무를 다루는 목공들의 연장이 볼만합니다. 나무의 역사는 제 몸속에 기록되죠. 밑에 해석 보시죠? 보이시죠? 굳이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이 동심원의 세계, 나이테죠? 나이테는 생명 현상 속에 자리 잡은 자연현상의 모습일 터인데 여기에는 생명과 자연이 포기돼서 질서 있는 문양을 이룹니다. 중심 소재 중에 하나 나이테가 나왔고요. 그 나이테를 보면서 이 작품의 서술자인 작가인 나는 뭐라고 생각했어? 이것은 질서 있는 문양이라고 생각했어. 참 신기하지 않냐? 나무들이 자라는 것도 그렇고, 그지? 선생님 집에 몇 가지 화분들이 있었는데 과거형이야? 있었는데 이번 겨울에 참고로 다 세상 떠나셨어요. 많이들 떠났는데요. 너 내놨는데 말이야. 내놨는데 그 웃긴 게 뭐냐면 잡풀이 그렇게 어디서 자라? 참고로 선생님 집은 6층이거든요. 6층 베란다입니다. 근데 어느샌가 버섯이 자라질 않나? 왜지? 살인데 살? 그렇다고 응달이 기른 것도 아니야. 태양 밑에 해 받는 지점 바깥에 내놓은 화분에서. 근데 나 그거 처음 알았어. 버섯은 그렇게 빨리 자라는 거였어? 하루 만에 크던데? 우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고 짓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만해. 버섯 이미 미쳤어. 그거 밑에 뿌리 다 있고 그것만 자라는 거예요. 그런가 보더라고. 그래서 겉에만 선생님 와이프가 그랬어. 그래서 겉에만 후딱딱 뜯었대. 또 보니까 또 자라. 그러면 이제 끝까지. 원래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참고로 2년 동안 없었단 말이야. 그럼 어디선가 날아갔다는 얘기겠지. 참고로 버섯만 있어?
네이클로바. 그리고 키가 이따만하게 커가는 무슨 풀들. 아니 그것도 얘들도 커면 누가 보면 관리 안 한 줄? 뭐 이게 훅 자라요. 그래가지고 한 2, 3일만 지나고 나면은 원래 키우던 화분보다 키가 더 커 있어. 그래서 걔들 도대체 다 어디서 오는 걸까? 그걸 좀 기다려보면 개미가 돌아나질 않나, 나중에는 거기서 무당벌레가 튀어나오질 않나, 하루는 바퀴벌레가 튀어나와서 깜짝 놀라고. 자연세계는 참 무궁무진해요. 그렇지? 세상에 놀랄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 조그만 화분에 그렇게 많은 애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 않냐? 보면서 그냥 문화적 표현이라는 게 문학 속에서만 혹은 뭐 과학 책 속에서만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밖에 내놓고 길러보니까 참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다. 어디선가 포자가 날라왔겠지, 그지? 어디선가 씨앗이 날라왔을 거고요. 근데 하고 많은 장소 중에서 우리 집에 있는 그 화분에 그 조그만 포트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이어가더라. 대단하죠. 뭐 아무튼 간에 문양을 이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테는 자연현상들 중에서 인간의 책에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데요. 이 친근감은 나이테의 문양이 생명을 통과해 나온 자연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써있는 문양이며 또 인간으로 치자면 인간 세계에서의 책도 같으며 또 방금 얘기했던 문장에서 중요한 걸 뽑아보자면 생명을 통과해 나온 자연. 생명이 있는 자연의 모습이다. 그렇지. 한 해 한 해 계속해서 동시만이 커지고 있었을 거야. 그렇지? 그 나이테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꼈을 거야. 나이테뿐만 아니라 나무를 세로로 잘랐을 때 드러나는 결의 무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나무 파트기는 그게 아니죠. 합성목이죠. 그거 아닙니다. 오래된 절, 한옥의 기둥, 마루, 대들보, 문지방에 드러난 나뭇결의 무늬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까닭도 그쯤에서 짐작할 수 있지. 그 결은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는 생명의 선이며 믿음입니다. 나이테를 읽어내는 식물학자들은 나무의 생몰 연대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의 연대와 나무가 겪은 삶의 충만과 결핍, 고통과 기쁨, 일과 휴식에 관하여 나무 한 그루마다 개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그렇지? 여러분들 그 과학 시간에 나이테나 이런 것들 설명 배우죠? 오케이? 그 한 해 가물고 자라지 못했으면 나이테도 굉장히 얇아지고, 그렇지? 생장을 폭발적으로 했다면 나이테가 두꺼워져 있을 거야. 나이테의 두께 상태를 보고 그 해의 어떤 기후나 그 해의 생육 조건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테는 나무가 쓴 책과도 같고 식물학자들은 그 책을 읽어서 나무의 책을 인간의 책으로 바꿔주는 거죠. 아하. 나이테라는 것은 나무가 지은 책이야. 그리고 그 책을 우리 인간이 읽어서 자연을 읽어낸다 라고 말하는 것이네. 나이테는 아무튼 태양 흑점 발생 주기를 연구하던 미국 천문학자 더글러스 박사가 천년이 넘은 나무의 나이테를 들여다보면서 흑점 발생의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나는 A라는 책에서 읽었어. 지구의 땅에서 솟아난 나무는 태양의 흑점과 온몸으로 변신하고 있었지. 요즘 그 뉴스 중에 그것 뜨던데 타이타노코가 침몰했던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요즘 그래서 태양 흑점 활동을 예로 들던데요. 참고로 타이타닉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최첨단 함선이었고요. 그 빙하를 피하지 못할 이유는 없었답니다. 그런데도 충돌을 했잖아. 그럼 충돌했으면 뭐 때문일 것이다? 흑점에 폭발하는 순간에 레이더가 교란당해서 아예 관측 자체를 못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육안으로 관측했을 때는 이미 늦었겠지. 너무 큰 녀석과 큰 녀석이 마주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고 예측한대요. 아무튼 요즘에 그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교신하고 있었던 거고요. 국립수목원 뒷마당에는 몇 년 전 홍수 때 뿌리 뽑힌 전나무의 밑둥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 나무는 200년 정도 됐습니다. 생물연대는 1818년부터 1988년까지요. 정영용이 목민심서를 쓰던 무렵에 태어나 88 올림픽이 열리던 무렵까지 이 전나무는 수목원 진흥로에 살고 있었죠. 한국 현대사가 근대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오작동을 반복하던 시절,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근현대사는 약간 민주화와 투쟁으로 이루어져 있죠. 점철돼 있죠. 그런 과정에서 이 나무는 나이테 동심원 안쪽으로 과거를 온전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쵸? 아, 좋은 표현 아니냐? 그치? 과거를 지닌다. 과거를 과거를 보존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나무태를 통해서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동심원의 깊은 안쪽은 고요하고 그래서 단단해 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너희들 그 수능 완성 지문일 거예요. 봅시다. 나무는 개체 안에 세대를 축적합니다. 자, 나무의 특성을 말하고 있죠. 나무는 각각의 개체가 세대를 축적한대요. 무슨 소린가? 좀 읽어봅시다. 지나가는 세대는 동심원의 안쪽으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 젊은 세대가 몸의 바깥측을 둘러싸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나이테 하나하나가 과거의 삶이었고 현재 있는 마지막 테두리가 밖에 현재 생장하고 있는 젊은 테두리겠지? 나무 껍질 바로 밑이 가장 활발히 살아있는 세대인데 이 젊은 세대가 뿌리에 물을 우듬지까지 꼭대기까지 끌어올려 모든 잎들을 빛나게 하고 나무에서 본통을 키우죠. 우리 과학 지문 이거 기억납니까? 그 이름이 뭐였지?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거 무슨 이상한 원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토양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 이거 기억나? 포텐셜. 땡큐 수분 포텐셜. 아무튼 자, 이게 수분 포텐셜 정도 기억나주면 나 기출 공부 중 했음. 어디서 어깨 좀 펼 수 있음. 자 대단하죠. 나무의 높이가 20m가 되더라도 끌어올릴 수 있으려면 그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까? 근데 그게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몸통을 키우고 그 젊은 세대는 점차 기능이 둔화되고 마침내 정지되어 동심원의 안쪽으로 숨어들게 되고 나무 껍질 밑에서는 다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죠. 젊음은 바깥을 둘러싸고 늙음은 안쪽으로 보이죠. 신분학자들의 설명에 따르자면 나무 밑동에 살아있는 부분은 지름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바깥쪽이고 그 안쪽은 대부분 생명의 기능이 소멸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늙은 나이테 부분은 기능이 소멸되어 있는 쉽게 말하자면 죽음의 상태야. 근데 젊은 나이테 참고로 이것도 같이 쓰자. 이거는 안쪽이었고요. 이쪽은 밖이었습니다. 대립시키고요. 이쪽은 지금 왕성하게 생장하고 있는 삶의 상태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실은 대립되는 짝이지. 니들이 출제의 위원이라면 이게 안 내고 싶겠어? 내고 싶겠지. 그런 애들 안 해봤냐? 차이가 나는 지점은 항상 문제화되는 요소야. 근데 이걸 단순히 여기서 차이점으로 끝내는 건 아닌 게 이 지문 세트의 특징이었잖아. 아까 보기에서의 설명대로. 자, 계속 읽어볼게요. 네. 저 열체크 좀 하고 가자. 지금 어디에 아닌데? 아닌가? 근데 왜 저게 저기 그냥 요약하시면 좀 우리가 장막이 여기 소멸을 갑시다. 또 그 틈을 이용해서 가르쳐 드리고 왔어요. 자, 갑시다. 오늘 뭐까지 했었지? 소멸한 상태라고 했었다. 자, 계속 갑니다. 동심원의 중심부는 물기가 닿지 않기 때문에 무기물로 되어 있고요. 이 중심부는 나무가 사는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삶이랑 상관이 없어. 이제 죽어버린 부분이야. 그렇죠? 이 중심부는 무의와 정막의 나라인데 이거 운용법인 거 뻔히 보입니까? 무의가 뭐예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거야. 존재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거기 있음. 오케이? 그리고 정막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 그러니까 나라로 비유를 했는데 이 무의의 중심이 나무의 전 존재를 하늘을 향한 수직으로 버티어준다. 그런데 이 죽음의 기능을 하고 있었던 죽어버린, 더 이상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이 녀석이 실은 수직으로 버티는 힘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야. 즉 죽었기 때문에 쓸모없다가 아니라는 거지. 거기에 기둥으로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붙어가면서 계속 자랄 수 있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직으로 버티는 힘. 자, 그러면 이것은 죽음을 단순히 끝, the end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생명의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이해됐나? 같은 의도인 게 보이시죠? 존재 전체가 수직으로 서지 못하면 나무는 죽습니다.
무위는 존재의 뼈대예요. 그래서 이걸 뭐를 비교했어? 존재의 뼈대. 라고 비유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의 심볼을 중심으로 여러 겹의 동심원을 이루는 세대들의 역할 분담과 전승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나이테를 들여다보는 일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화사는 나이테를 살펴보는 것을 뭐라고 해? 기쁨이라고 해요. 짠나? 나무의 늙음은 낡음이나 쇠퇴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중요한 말이야. 이거는 형광펜 레벨 맞지, 그치? 나무가 늙어가는 것은 단순히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완성해가는 거야. 왜냐면 수직으로 버트림을 더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 완성은 정막한 무의이며 단단한 응축인 것인데 하늘을 향해 곧게 서는 나무의 향일성, 향은 방향, 이는 해죠, 그렇죠? 해를 바라는 어떤 지향성은 이 중심의 무의에 기대고 있지. 말이 어렵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십니까? 오케이? 무의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지만 그 존재 때문에 의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해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의의 중심이 곧게 서지 못하면 나무는 쓰러지고 거죽의 젊음은 살 자리를 잃게 되죠. 중심부는 존재의 고유한 기둥이고 바깥쪽은 생성에 바쁜 현장인데 새로운 세대의 표충이 태어나면 생성과 존재가 이게 밑줄 쳐줘 사명을 교대하며 나이테가 늘어간다. 사명이 교대라는 거. 이 두 개는 오케이 계속해서 뭐 한다? 사명의 교대가 이루어진다. 순환된다는 얘기야. 젊었던 녀석은 늙을 것이고 근데 그 늙은 존재는 다시 생명의 기반이 되어줄 것이고 그 생명의 기반 속에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새로운 세대는 다시 늙고 그래서 생자가 소멸 연결되고 있습니다. 동심원 속에서 늙음과 젊음이 전 위와 후방이 순탄한 질서를 이루어 나무는 곧게 서서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또 잎을 떨구죠. 나이테의 동심원 속에서는 후방이 전위보다 훨씬 더 두껍고 단단한 것이어서 잎피는 나무의 그 찬란한 전 위, 겉부분, 바깥부분은 모두 이 후방의 동심원의 안쪽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 위와 후방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네요. 하지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요거를 다시 한번 이거를 전 위와 후방이라는 단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전이라고 하는 건 겉에 드러난 부분,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뜻하고 후방이라고 하는 건 이제 늙어서 물을 빨아들이는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존재. 하지만 그 존재는 다시 새로운 전위의 등장으로 인해서 후방으로 가게 되고, 그죠? 전위, 후방 두 개의 단어 관계를 잘 그려주세요. 이 중심부의 후방 쪽이 가장 단단하고 안정된 부분이라서 기둥을 세울 때 목공은 나무의 겉부분은 다 깎아서 버리고 고급 가구는 대부분 후방만을 잘라서 목재로 쓰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다는 거야. 그치? 심지 부분만. 목공들은 석수나 옹기장이나 대장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하고 정교한 연장들을 지니는데요. 목공의 연장들이 정교해진 이유는 뭐냐면 목재가 인간에 가깝고 일상적이기 때문이래. 목공의 연장은 나무의 성질과 나무의 결을 다스리는 도구. 수습 시절의 목공은 끌로 구멍 뚫는 정도의 일을 일으키지만 숙련도가 높아지면 대패질, 또 자귀질, 또 나무의 결을 다스리는 솜씨를 배워나가는데요. 대패와 자귀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결을 따라서 혹은 결을 가로지르면서 건너가는데 대패가 밀고 지나간 자리에 나무의 자치는 선연합니다. 나이테의 문양이 누수한다는 얘기를 선연하다고 표현했네요. 이 자치는 고유한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나무의 삶의 궤적, 나무의 삶의 역사고요. 목재의 먹줄을 칠 줄 알면 목공의 세뇌가 완성됩니다. 먹줄을 치는 목공은 나무의 구조, 존재 전체, 그리고 핵심부의 단단한 정막을 모두 체득한 목공의 과정이죠. 그 나무의 먹줄 치는 게 뭔지는 알고 있냐, 근데? 먹줄을 친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천장이라고 봐봐. 천장 위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달 거야. 그러면 그냥 콘크리트 벽에다 저처럼 탁탁탁탁 붙이면 끝나냐? 그럴 리가. 청광들도 달고 이것도 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뒤에 위에 상이라는 걸 걸거든. 그럼 상을 걸 때 수직 따라서 상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뭐냐면 나무로 틀을 먼저 짜는 거야. 틀을 뭐 예를 들어 60mm 간격으로 한 줄 그 다음에 세로 축으로 여기서 한 줄 이렇게 해서 위를 꽉 채운 다음에 여기다가 두 타일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상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런 거 붙일 때는 그러면 수직과 직각, 수평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지. 맞지? 이거 잘못 치면 지붕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수직을 안 맞추면. 그래서 수직 맞출 때
여기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이제 일정한 거리를 똑같이 다 재가지고 이게 이제 이번에 경계를 쳐봅시다.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이 요 라인에 맞춰서 칠판을 달고 싶어. 그러면 요 끝 지점에 있는 요 라인과 저쪽 끝에 있는 요 라인이 똑같이 맞도록 뭔가 먼저 선을 매겨 나가야겠지. 그때 치는 게 먹줄이야. 그럼 먹줄은 뭐냐면 그 먹통 속에 담겨 있는 기다란 줄이에요, 그냥. 그래서 줄을 여러분 실 뭔지 알지? 실 같은 게 있다고 치자. 여기다가 핀으로 꽂아가지고 이렇게 걸어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쭉 당겼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됐어? 이제 딱 됐어. 그럼 이제 아직 먹이 묻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줄을 딱 잡고 팅 하고 나오면 줄이 탁 하고 튕기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먹줄을 놓는 거예요. 그럼 먹줄을 놓는다는 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이거 왜 설명해 드리고 있느냐면 먹줄을 놓았다는 얘기는 어느 정 지점을 기준으로 여기부터는 새로 생장한 부분이니까 필요 없는 부분, 그러니까 목공할 때 조공되지 않는 부분, 여기부터는 핵심 부분이라는 걸 안 존재만이 그런 걸 칠 수 있다는 거잖아. 이 나무는 30년 정도 자랐으므로 나이테 중에서 3분의 1 지점까지를 깎아내야 적당함,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목공이어야 먹줄을 튀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거겠지? 그래서 김홍도의 풍속화첩 속에서 먹줄 치는 목공의 자세는 나이테 동심원 안쪽처럼 뭐하다? 고요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갑자기 목공 얘기가 나왔는데 먹줄 치는 요거입니다. 요거. 요 녀석은요. 목줄 치는 목줄이란다 미쳤나봐. 먹줄 치는